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알짜 경제 랜선 토크쇼 2019년 예산 바르게 나누는 통통통 시간입니다. 바른미래당 정책위 의장 권은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최도자 의원입니다. 네, 최도자 의원님 모셨는데요. 지금 랜선 토크쇼에 처음 데뷔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약간 긴장되시죠, 의원님? 네. 하지만 의원님의 그 보건복지 분야, 특히 보육 분야의 전문성과 오늘 다룰 그런 내용들, 그리고 또 의원님의 구수한 말투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최도자 의원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국회에서는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보육 전문가이시고요. 그리고 그 보육계에서 30년 넘게 현장에서 그리고 정책 분야에서 활동을 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특히 이 보건복지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복지 분야 예산을 아주 꼼꼼하게 살펴주시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요즘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요. 네. 부모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보육 분야가 발전해야지 저출산도 해결된다고 생각해서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네. 저는 보육계에서 30년 동안 한 길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국회의원 중에서 보육 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부모, 교사가 함께 행복한 보육 정책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보육과 관련해서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현장의 교사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균형 잡힌 시각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지상욱 의원님 모시고 일자리 분야와 남북경역기금 등 깜깜이 예산에 대해서 좀 폭넓게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이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이신 최도자 의원님과 함께 복지 분야 예산을 깊이 있게 파헤쳐볼 예정입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즘 국회 상황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3당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 바른미래당은 더불어민주당의 고용 세습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수용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여당은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감사원과 행안부 기재부는 이미 전수조사를 5년 동안의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용 세습의 문제나 채용에 있어서의 불공정의 문제를 전혀 밝혀내고 시정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이 됐고 그래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채용 과정에 있어서 불공정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우리가 기준을 세우면서 좀 살펴보자 라고 이렇게 그런 필요가 느껴져서 저희들이 국정조사를 제안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청년들의 채용에서의 느끼는 박탈감과 분노와 좌절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이 수용을 할 것이라고 믿고 여당이 수용을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여당이 수용을 하면 동시에 국회는 법안과 예산 심의에 전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하루 이틀 더 시간이 소요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에게 힘을 모아주시면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복지 분야 예산으로 돌아왔습니다. 복지 분야 예산
규모가 어떻습니까? 네. 정부는 내년 복지 분야 예산에서 예. 기초연금 조기 인상 네네. 2조 4천억 원, 또 아동수당이 1조 2천억 원 증액을 했고요.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기간 확대 그리고 역대 최대 금액을 증액시켰습니다. 네. 기획재정부는 복지 지출은 내년 이후에도 계속 급증해서요.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214조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네. 표를 보시죠. 네네. 예. 최근 5년간 복지 분야 지출액을 보면요. 유독 올해와 내년 예산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네. 문제는 복지 지출 증가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증가 속도가요. 예, 예. 그리고 2009년부터 2014년 GDP 대비해서 사회보장 지출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요. 한국은 9.6%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복지 선진국의 최대 5배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희 당에서도 꼭 필요한 복지에 대해서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에서 보듯이 속도 조절에 실패하면요.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내년 예산이 470조 5천억 원이고 그중에서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 비중이 35%로 최대. 인데 지금 짚어주신 부분은 이 복지 분야의 예산 비중이 커나가는 거는 하나의 방향성이고 그 방향은 옳은 것이다. 하지만 그 속도 자체가 너무 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유럽 복지 선진국의 5배 수준의 빠른 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게 좀 문제다. 그래서 속도 조절의 실패가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하고 여당은 또 이런 말도 해요. 우리나라 GDP 대비 사회보장 지출이 10.4%로 그 OECD 평균의 21%의 절반 수준밖에 달하지 않는다. 그래서 좀 빨리 증가시켜도 문제가 없고 오히려 더 빨리 증가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대통령 자문기구인 예. 재정계획특별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과 그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건강보험 등의 지출 규모 전체가 아니라 정부가 지원하는 규모만 국가재정에 포함된다고 지적을 했어요. 네. 국민들은 건강보험료를 조사와 같은 그런 성격으로 인식하지만 국가재정에서 건강보험은 제외돼서요. 국민이 국가재정 및 복지지출 규모를 과소인식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국가재정에 포함할 경우에 올해 총 지출은 428조 8천억 원에서 490조 원으로 늘어나고요. 복지지출 규모도 120조 8천억 원에서 182조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올해 총 지출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율도요. 애초 28.2%에서 한 37.1%로 급등하게 되는 거죠. 복지 지출이 선진국 절반 수준이라는 것은 그런 과도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가 입맛에 맞는 통계만 보면 복지 지출 속도를 마음껏 높인다면은 그 부담은 아주 고스란히 후손들의 몫이라고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복지 비중이 OECD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결국은 입맛에 맞는 통계를 활용한 주장에 불과하다. 실제 재정 이외에 준요새 성격의 건강보험을 포함한다면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10%가 아니라 37.1%까지 급등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정말 정부가 통계 중에서 정책 홍보를 위해서 아니면은 그 어떤
정책의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이렇게 선별적으로 이렇게 그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정말 모든 분야에서 좀 지향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소득주도 성장에서도 그렇고 일자리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오늘 다시 한번 복지 예산에서도 복지 지출을 급격하게 늘리는 그런 예산 근거로 다시 한번 통계를 선별적으로 사용한다라는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 여러 가지 복지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모 언론 보도의 기사를 보면은 이렇게 현금성 복지가 좀 많다고 해요. 33조 원 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건 기초연금 이고요. 내년 예산만 11조 5천억 원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 예산에서 이런 현금성 예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근은 의원님, 네. 돈을 주는데 싫다고 하는 분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없죠. 네. 현금이나 네. 바우처를 통해서 지원하는 그런 현금성 예산은요, 지급 대상에 가장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죠.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요, OECD 1위인 상황이라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당도 기초연금을 올리자고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현금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무조건 나쁘거나 좋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네. 하지만은 국회 예산 특별위원회 검토 보고서를 보면요, 내년 현금 지원 예산은 총 46조 원이 편성됐다고 해요. 그러면 바우처 지원 예산도 거의 10조 원에 달합니다. 표를 보시죠. 최근 4년간 현금 지원 사업과 바우처 지원 사업을 나눠 비교해 보았어요. 최근 4년간 예산안 추이를 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현금이나 바우처 지원 예산이 생각보다 많네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현금이나 바우처 지원 사업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선택권을 선택권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래서 최근 문제되는 이 누리과정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 해결책의 하나로 부모에게 오히려 직접 지원을 해서 부모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제안도 있어요. 이런 장점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이 현금과 그렇기 때문에 이 현금과 바우처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렇죠. 관리가 문제죠. 지금 바우처를 주고 있는데 이제 현금으로 부모님 통장에다 직접 넣어주고 또 관리를 잘하게 되면요, 또 이점이 더 많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내년 이제 국가 전체 예산이 470조 5천억 원이니까 56조는 전체 예산의 약 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문제는 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사용되는 데 비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제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현금성 지원은 수혜자의 소득 보전 이외에 다른 정책 목표 달성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점이에요. 이 지원을 통해서 이 정책 목표가 과연 달성됐는지 이 부분을 연관성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년 내일 체험 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을 해서 2년 이상 근무하면 최대 3천만 원까지 목돈을 만들어주는 제도인데요.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43%가 증가한 1조 374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하지만은 청년 내일 체험 공제를 중도에 해지하는 그런 건수는 4만 170명 중 9,295건으로 전체 가입자의 4명 중 1명꼴로 중도 해지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현금성 지원은 얼마나 집행했는지는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중소기업 장기 재직을 유도했는지는 정확한 평가가 어렵습니다. 둘째는
지자체 별도 지원의 중복수급 방기 대책이 없다는 점이에요. 예. 서울이라든지 뭐 경기도, 부산 등 뭐 그런 청년 구직활동 지원과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현금성 지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신청자가 중앙과 지자체의 지원금을 동시 수령할 경우에 수혜자가 정책 목표보다 축소되고 효과도 감소되지만은 이를 효과적으로 걸러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셋째는 부정수급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최근 5년간 현금 및 바우처 지원 분야의 부정수급은 2013년에 83억 원에서 2017년 239억 원으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해수는 잘 안 되고 있어요. 부정수급 규모가 뭐 10조 원 넘는 그런 산재보험의 경우도 환수율이 겨우 그 11.3%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죠. 말씀하신 대로 근데 최도자 의원님 화이팅 하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혜진 김님은 방송에서 오랜만에 뵙는 것 같다고 반갑다고 하셨는데 아시는 분이세요? 네. 방송에 오늘 데뷔하시는 날이에요.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잘하신다고 또 나오시라고 격려도 응원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현금성 지원은 관리를 특별히 신경 써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지원을 했는데 이 지원이 정책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을 했는지 알아내기가 힘들다는 거로 예를 들어서 그 청년 내일 채용공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청년 내일 채용공제 지원은 정책 목표가 이 중소기업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지원금이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청년들의 그 일자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을 위한 지원금을 주는 건데 이렇게 중도 해지율이 높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책 목표 달성에는 뭐 어느 정도 실패를 했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 지원으로 인해서 이 정책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됐는지를 입증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지자체 별도지원 이 부분도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온 문제인데 정부에서 청년수당을 지금 주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청년수당 주고 있죠. 경기도에서도 청년수당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재정에서 복지 예산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경기도도 올해 예산에 무려 19.7%의 복지 예산이 증가가 됐고요. 서울시도 15.8%로 증가가 됐는데 이런 증가율이 서로 중복적인 수급의 문제를 더욱 가중시키는 그런 문제점을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현금과 바우처에 대한 장점도 있는 만큼 이런 관리의 문제가 중요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국정감사에서도 꼼꼼하게 따지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결산에서도 꼼꼼하게 따지셨죠? 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매섭게 추궁한 장관은 있으세요? 우리 의원님께서 정책적으로 날카롭게는 하시지만 매섭게 하는 부분은 아직 익히지 못하셔서 그런 부분은 좀 익히고 매섭게 하시는 모습도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복지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이 심각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복지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고령화에 따라서 이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 자체가 급격히 악화되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신문기사에 그림 하나가요. 사람들의 눈길을 확 사로잡았어요.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2040년 33%를 넘고 기초연금을 현재처럼 30만 원으로 유지해도 필요 예산이 11조 원에서 5조 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2040년에는 102조 6천억 원. 10배. 예. 2060년에는 139조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아하, 정말 엄청나죠? 엄청난 증가 예. 속도인데요. 사회보장성 예. 기금은요.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또 산재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실업과 산재로부터 일차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기금이에요. 예.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는 올해 42조 7천억 원에서 2027년에는 28조 6천억 원으로 점차 감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출은 연평균 9.2% 이제 증가하는데요. 네네. 수입은 4.1% 증가해요. 네. 나가는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은 적다는 것이죠. 네. 기금이 바닥나게 되면은 사회보장도 크게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요. 보험료 인상이나 재정보조 등을 고민해야 하는 거죠. 네. 지금도 4대 보험료 인상이 줄줄이 예고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인데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은 우리 국민의 조세 부담률은 내년에 20.3%로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 예. 사회보험료율을 9.8%를 더하면은요, 국민들의 수입의 30.1%를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내는 것이 됩니다. 엄청난 부담. 예. 네. 이와 관련해서 사회보장기금의 수익성 악화, 수지 악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가장 쉽게 이해하시는 게 요즘 그 국민연금 재정 고갈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문제가 됐었고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대책을 마련을 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데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재검토, 전면 재검토를 하라고 지시하는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바로 사회보장성 수지의 악화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였고요. 이 사회보장성 수지 악화는 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기금을 낼 사람은 점점 적어지는데 기금을 받을 수급자들은 점점 많아지는 문제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보험료율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인상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 국민연금을 통해서 노후소득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줘야 사회보장성 기금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고민과 논란이 국민연금 이 보고와 재검토 지시 속에 사실은 깔려 있었던 문제인데요.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이와 관련해서 국민연금 측으로부터 일단 간단하게는 보고를 그 상임위에서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받았습니다. 예,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국회에서는 진행되지 않고 있죠. 네, 이제 또 그 해결해야 될 점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죠. 국민연금은 재정 고갈 시점이요. 2057년으로 3년 앞당겨졌잖아요. 그랬죠. 예. 그 연금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견해인데요. 네. 이 정부가 표 떨어지는 보험료 인상은 입을 다물고 있어요. 예, 그래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도 혜택은 늘려서 지출은 늘어나는데 정부는 이것도 누군가는 부담을 해야 할 것인데 이런 걸 말하지 않고 있잖아요. 정말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정부가 사실은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이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현재의 국민들뿐만 아니라 장래의 미래의 우리 국민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책임감 없이 이게 지지율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기준으로 정책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려는 그러한 속성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바른미래당은 이제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기조로 책임감 있는 그러니까 현재의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의 세대에 대해서도 책임감 있는 결정을 하자라는 그런 기조로 보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저희들이 함께 보고 있는 게 이제 정부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형평성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시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일본에서는 20년간의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바른미래당은 이런 통합 과정들을 지금 검토를 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각을 좀 넓게 가지면서 보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국민연금 인상이 이렇게 언론에 공개돼서 그런 예결위에서 그런 질문도 있었잖아요. 네. 유출자 찾겠다고 공무원 휴대폰까지 압수하면 되느냐. 그런 질책까지 강하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보건복지부 네, 공무원들한테 네. 이게 사실 국민연금에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은 보험 요율과 관련해서 그리고 지속 가능성,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책임감 있는 정부의 결정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어떤 내용으로 결정이 됐느냐,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득할 것이냐, 그리고 다른 특수직역관의 연금의 형평성의 문제를 정부가 어떻게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청와대에서는 유출자가 누구냐, 누가 유출했느냐, 누구 핸드폰을 통해서 이게 나갔느냐,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 유출자를 발본색원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열을 다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정말 이중적인 그런 모습에 참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번 예결산위원회에서 네. 질의가 빗발났습니다. 그랬죠. 예. 빗발났어요. 아주 빗발났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예. 좀 많이 예. 당황을 했지 않느냐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네. 어떤 지출을 통제하고 관리해야 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게 있어요. 네. 하지만 이 정부는 인기 있는 정책만 하려고 해요. 네.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최소화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게 네. 문제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를 상대로 정말 빗발치는 질문을 해서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여전히 반성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이제 지적을 한다면 저출산 예산 정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저출산 관련해서 지금 표 잠깐 준비됐으면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출산 예산 관련해서 지금 저출산 사회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2005년도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이 됐고 이 법에 따라서 5년마다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가고 있습니다. 1차 기본계획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그리고 2차 기본계획이 그 이후 5년 그리고 지금 현재는 3차 기본계획이 시행 중인데요. 각 기본계획마다 예산들이 1차에서는 19조 원, 2차에서는 61조 원, 그리고 3차에서는 무려 108조 원 해가지고 지금까지 무려 143조 원의 저출산 예산들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 잘 아시지만 어떻습니까? 정말 악화돼 가고 있고 지금 1점 몇 명 수준이다가 내년에는 0점 몇 명 수준으로 더 떨어질 거라는 초저출산 사회로 갈 거라는 그런 암울한 전망인데요. 이 저출산 예산도 정말 묻지마 예산으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예산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 살펴보면은 이 템플스테이 사업 있잖아요. 템플스테이 사업. 템플스테이 사업이 저출산 예산으로
어떻게 책정이 됐다는 게 그게 잘 이해가 되세요? 최도장님? 이게 가족여가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저출산 예산 사업으로 이게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저출산 예산 사업으로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편성을 하니까 이 각 부처에서 목표와는 그런 무관한 그런 많은 사업들을 편성을 해서 그냥 그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 3차에 걸쳐서 143조 원의 예산이 집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그 주변에서 많이 심각함을 느끼고 계시죠?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저출산 심각합니다. 네. 이제 위기가 따로 없습니다. 바로 이 저출산 위기입니다. 지금 바로. 네, 바로 저출산 위기죠. 저출산 대책 정말 확실히 바로 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많은 이제 그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부어도 네. 이렇게 이제 저출산으로 뭐 위기 왔잖아요. 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정말 바르게 예산 집행도 해야 되고요. 제대로 된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 최두자 의원님께서 이 저출산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중심을 잡고 각 부처의 그 저출산 예산도 꼼꼼히 살펴보면서 저출산 그 해결이라는 이런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육성하고, 저출산과 무관한 이런 그냥 짜집기로 들어온 예산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도려내고 이렇게 해서 이 저출산 해결에 좀 그 앞장 서시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예. 그 최근 슈퍼예산으로 돈을 푼다면서 정부가 예정보다 27조 원 더 세금을 걷자 여당 대표 이해찬 대표가 어이없다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이렇게 더 거둔 세금을 쓰는 방법에 있어서도 그 포퓰리즘으로 표를 쫓아가면서 지지율을 생각하면서 하는 그런 정책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마디 해주시죠. 이런 정부에 대해서. 미래 세대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기만 쫓아가는 그런 정치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제는 국민들도 다 압니다. 그거 꽤 중독성 있는 것 같아요. 정치 인자 그만하십시오. 이제는 국민들도 다 압니다. 네. 그 중독성 있는 말인데요. 의원님 한 번 더 해주세요. 아니 국민들도 다 아신다니까요. 네. 2019 예산 바르게 나누는 통통. 오늘은 복지 예산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처음 데뷔하신 최도자 의원님의 구수한 말투가 아직까지는 잘 녹아 나오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수한 말투가 녹아 나올 때까지 저희들이 계속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나와주실 거죠? 대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019 예산 바르게 나는 통통통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